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워런 버핏의 백만장자 비밀클럽. 과거의 증시 대폭락을 경험한 탓에 두 번째로 찾아온 새 시대가 영 불편했던 구식 투자자들은 실적 숭배 현상을 둘러싼 여러 환경에서 불길한 징조를 느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첫째, 탁월한 실적을 낸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모두 30대와 40대의 젊은이로서 1948만 1968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강세장만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이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다음 몇 개월 동안 대폭 상승할 종목을 건전한 종목으로 정의하는 듯했다. 그래서 이들은 신생 투기성 기업의 주식을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 돈만 맡겨주면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꽤 오랫동안 약속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는 기적을 보여주었거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은 투자자에게 손실만 떠안기고 말았다. 이들은 젊고 일부는 연 10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으며 금융계의 새 혈통으로서 모두가 시장에 완전히 매료되어 대박 종목 발굴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다. 사람들의 투기 충동이 사라지거나 이런 충동을 이용하려는 행태가 없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대중의 미망과 광기를 잃고 투기를 최대한 멀리하면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9장. 힘들었던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슬그머니 강세장의 반전 조짐이 보이는데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투자자들은 선뜻 시장을 낙관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거침없이 강세에 베팅하며 큰 수익을 거두기도 한다. 아직 제대로 쓴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대리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줄까? 이달 들어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용대리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대리는 올해 화장품, 바이오주 등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중소형주 장세를 이끈 30대 대리과장급 펀드 매니저, 용감한 대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30대 초반 펀드 매니저들의 사표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사표 이유는 창업이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이룬 스타급 선배 매니저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일가를 이뤄보고 싶다는 것이다. 힘들게 키운 후배들의 출가를 보는 선배 매니저들의 심경은 섭섭한 반, 걱정 반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대리급이 주도하는 대리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대리급들은 여의도 곳곳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했다. 과감하게 창업한 투자자문사 젊은 대표들은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 등 몇 종목에 집중하는 압축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들에게서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용기였다. 하지만 용기가 지나치면 광기로 변질하기 마련이다. 조던 앨런버그 틀리지 않는 법에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핫핸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 만용을 부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핫핸드란 아주 일시적인 현상으로 농구의 신 같은 신비로운 존재가 언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코트에서 뛰는 선수의 몸에 잠깐 깃들어서 짧게나마 영광스러운 시기를 맛보게 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핫핸드를 가졌다고 믿게 된 선수들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 나머지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슛을 시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핫핸드는 스스로를 상쇄하는지도 모른다. 앤서니 볼턴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에서 태양 곁에 너무 가까이 가려다 날개가 녹아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젊은이의 과욕이 이를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잠깐 반짝 성과를 낸 열정적인 젊은이를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나는 이를 이카루스 신드롬 LCARUS 신드롬이라 부른다. 그는 다음번 하락 장세 때 비참하게 추락사할 것이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단련된 운용자, 관록 있는 노병을 보고 싶다. 오너 마인드.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 매도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으며 현재 주가를 항상 무시해도 된다. 그는 필요할 때에만 주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시장 가격 등락이 진정한 투자자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뿐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싸게 매수할 기회이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라는 의미다. 다른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잊고 배당 수익률과 회사의 영업실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가가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높으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도하려는 목적이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오너 소유주와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 즉 오너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사업이 잘 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오너는 없을 것이다. 투자자라면 주식을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오해하지 마라. 투자에 성공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도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가 오너보다 유리한 면도 있다.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급락하면 추가로 매수하여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대로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급등하면 일부를 매도하여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투자자는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건전한 원칙을 지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할 때에는 건전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투자에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할 때 용기가 최고의 장점이 된다. 오너와 동업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주목할 때 가장 바람직한 투자가 된다. 역으로 투자자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지 염두에 둘 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된다. 그런 면에서 버핏은 사업하는 투자자이자 투자하는 사업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조언. 조언자와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보수적이고 단순한 표준 조언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언자와 절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적극적이고 복잡한 조언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투자 조언을 받는 오랜 관습은 위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들은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풍부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친척이나 친구의 조언에 의지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에게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엉터리 조언이기 때문에 공짜로 퍼주는 것이다. 생업에 전념해야 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조언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몸이 아플 때 좋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좋은 조언자를 만나야 한다.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조언자를 분별하는 성구안을 가져야 한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가에게 귀한 시간을 요구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록 그 사람이 친구나 친척일지라도 공짜로 조언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다. 교통비를 아끼려면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 공짜로 조언을 해준다면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짜가 제일 비싼 법이다. 투자 철학. 그렇다면 투자 원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투자 원칙은 다른 말로 투자 철학이라고도 한다. 에즈워스 투자 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투자 철학이란 시장의 작동 원리와 투자자들의 실수를 바라보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다.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남의 실수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인간 때문에 시장에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투자 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자 철학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 철학이 실현된다. 에즈워스 다모다란에 의하면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작업으로 구성된다. 자산 배분, 종목 선정, 투자 전략 실행 작업이 그것이다.
프레더릭 바나버비크는 초과수익 바이블에서 대가들의 투자 철학을 분석하여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투자에 성공하려면 내재 가치를 시장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독자적인 정보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독자적인 정보는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해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대가들은 독립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다. 독립적이란 일반 통념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군중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란 뜻이다. 셋째, 대가들은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에도 용기를 발휘해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앤서니 볼턴은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에서 말했다. 훌륭한 투자 운용자는 자기의 소신대로 하는 사람 되어 온 맨이다.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통념에 휘둘리지 않으며 때로 기꺼이 거기에 도전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기꺼이 대중을 거슬러 행동하며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인 시류를 거슬러 투자하라는 일반적인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데서 행복감, 나아가 보다 큰 편안함을 느끼는 나의 역발상 접근법을 반영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테마로 자율주행차를 꼽고 있다. 차량을 자율주행하는 것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행 간에도 차량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얼마든지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이라고 한다. 갑자기 도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사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간이 가장 골치 아픈 오류의 발생 원천인 버그가 된다. 인간이 편하자고 벌린 일인데 인간이 걸림돌이 된다는 게 아이러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도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레이엄은 이런 시스템을 자동항 법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다.